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관광산업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요? 국내 관광 활성화로 내수 경기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자. 얼마 전 열린 정부의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다진 각오입니다.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형 산업입니다. 고용 창출과 외화 수입 효과가 크죠. 관광객 1명으로부터 버는 돈은 중형차 1대를 수출한 것보다 많고 관광객 26명이 늘면 일자리 1개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국정 운영 과제로 삼았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제조업만으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인적 자원을 매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세계여행관광협의회에 따르면 글로벌 관광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0.7%, 고용인원은 2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 산업입니다. 2020년엔 세계 GDP의 17%까지 늘어나고 고용은 3억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91년 300만 명, 2000년 400만 명에서 2012년 1114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는 1200만 명을 넘어 관광객 규모론 세계 20위, 그러나 관광 수지는 35억 3천여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2012년 세계 관광객은 10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성장률은 제자리였죠. 유럽 국가는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아시아 시장은 2012년 8.6% 성장하며 세계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경비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이 광주광역시 예산 3조 6천억 원보다 많았죠. 손님은 많은데 돈을 벌지 못하는 관광산업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유한 문화유산과 친절하고 선량한 국민성이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색을 관광산업과 연결시키는 전략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5월에 황금 휴가가 있다는데 아직 예약을 못했는데요. 해외 여행 상품이 이미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행할 곳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지만은요. 글쎄요, 관광 상품 개발이 좀 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도 자꾸만 가고 싶은 그런 곳을 개발을 하면 내수도 살고 또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관광 좀 꽉 쥐어봅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주택정책이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보완책이 나왔죠. 그런데도 시민과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주택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희대 부동산학과의 전광섭 겸임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주일 만에 전월세 대책이 보완 대책이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땜질 처방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보완책이 나오는 이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며칠 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월세란이랄까 아니면 렌트푸어 대책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현 정부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좀 유도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전세는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월세를 좀 더 양성화시키고 이게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이제 월세 어떤 양성화 정책을 통해서 월세 세액 공제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고민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를만 보더라도 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많이 이제 꾀하는 노력들은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그 부동산 어떤 거래 그 절벽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택 소유자들 간의 어떤 치킨 게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바닥론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강남에서 이제 PB, 예컨대 이제 강남의 부자들의 어떤 주택거래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이 강남의 부자들은 사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거래 활성화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마다 그 부동산 비중들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 네. 부동산보다는 다른 이제 여타 금융상품이랄까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주택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만으로요? 아니면은 추세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 정책은 사실은 주택 정책의 그 기조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대응 정책, 주택 정책들이 주택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확고한 생각들은 견고한데, 예. 이 정책의 어떤 기조가 그 확고부동한 그런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굉장히 혼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정책이 일관적으로 쭉 나가다 보면 네.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오를 것 같다는 어떤 시그널이 보일 텐데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이런 조금 보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러면 정부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거래 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의 기조는 예. 이 정부가 펼쳐야 하는 진정한 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그 규제 완화, 시장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시장 상황을 정상화로 하는 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이면은 분명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중산층과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사업, 예컨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성화 조치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조치로 보여지고요. 이에 덧붙여서 민간 임대랄까 공공 임대 그리고 매입 임대 아파트 그리고 준공공 임대 주택의 안정적인 어떤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전월세 대책이나 월세 양성화 대책은 부연돼서 따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을 잘못 둔 셈이네요. 그러면은요? 어떤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보완 대책으로 오히려 전월세를 내놓는 게 낫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네. 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임대주택의 어떤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격가지로 이제 전월세 대책이랄까. 지금 이제 저소득층에 그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런 것들 좀 또 같이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여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비판들을 많이 받으니까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보완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예. 이번 보완된 거는 그럼 좀 완벽해졌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우스포나 렌트포 대책이 사실은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조치들이 나왔지만은 별로 그 효과성 면에서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월세 양성화 대책으로, 그러니까 집을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잘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네. 월세 양성화 쪽으로 좀 가는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월세 그 소득자들이 또 반발하니까 월세 네. 소득 어떤 기준을 좀 낮추는 뭐 과세를 축소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인들이 주택을 네. 소유하겠다는 소유계층들에게 더욱 불안감만 좀 가중시키는. 그래서 원래 어떤 정책과 같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간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이러한 그 땜질, 대증요법들이 더 집을 살려고 하는 소유층들을 좀 더 어렵게 하지 않는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증요법이라는 말이 확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번 그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마치 소득세법 따라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중산층이나 또 고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시죠? 사실 이번에 월세 소득자는 그 기준을 보면은 네. 근로자 3명당 1명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부담이 되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집주인의 세 부담 완화에 맞춰주다 보니까 네. 세입자들에게는 월세가 부담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말씀하신 이 월세를 사는 3분의 1 정도가 이번 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뭐 남편이 1억 벌고 아내가 한 7천만 원 번다. 그럼 배우자 소득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많이 벌어도 이번에 세액공제를 또 받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모르고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제 이 대책을 어느 쪽에는 좀 예. 유리하게. 아무래도 이제 중산층의 어떤 포용, 중산층에게 세부담이 가중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원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거기를 이제 피하기 위한 어떤 유예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네. 그렇지 못한 월세 소득 받지 못한 계층에게는 또 이제 반작용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이게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2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도 못 받고 부부합산으로 이렇게 1억 7천이나 받아도 물론 예입니다만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 이건 참 머리를 안 쓴 거라는 생각도 들고 비정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서요. 예. 네.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시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이 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유예 대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랄까 네. 그리고 적격 전환 대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이제 이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으로 현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치들인데 이러한 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 이런 제도 이용 실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하우스푸어 대책 하나로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서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사준다고 했는데 했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국내외 경제 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예. 이런 임대주택 리츠의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게 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은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네. 가장 신경 쓰는 게 부동산인 것 같다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 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기고를 하신 글을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어떤 점이 그렇다고 보시나요? 김대중 정부 출범은 1998년 IMF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이외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다른 대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나온 대책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랄까, 취득세율 인하,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쓰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을 면면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 때 사용했던 정책들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같지 않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들을 원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향은 맞은 것 같은데 타임 스케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는 상당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네. 경제 운영은 분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미분양 아파트 증가하고 주택 건설이 감소돼가 있고 또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유자와 세입자의 어떤 분쟁이 극한에 치닫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1998년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 거시 지표 상황도 굉장히 단순한 경제 위기 상황 그 이전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많이 지연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섣부른 정책들이 혹여라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점이 되면 기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네.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가계대출이 이 가계부채가 또 다른 또 굉장히 큰 늪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그 상황하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김대중 정부의 그 정책들을 원용을 하되 경제 지표를 따져가면서 어떤 정책들을 세부적인 정책들을 따로 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내서 자꾸 집 사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규제 완화해서 풀고 했다가 사실 네. 그 숙제는 참여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야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문제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주택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쏟아냈던 경기 활성화 그 정책들이 네. 시장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투기 광풍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죠.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그 폐해를 다 뒤집어 쓴 그런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도 뭐 그렇지 않으라는 그런 보장은 없죠.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십시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샀죠. 40대에서 한 60대 정도는 샀지만 그게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하우스 푸어가 됐고요. 네. 다음 세대인 지금 렌트 푸어들이죠.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빚을 내서 살 여유조차 또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사라고 한다라는 것은 좀 뭐랄까 억지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시장의 상황은 예. 정부에서 아무리 주택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뭐 아시다시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네.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가계부채 네. 이분들이 이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주택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의 한 70%가 보통 이제 부동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 정부에서는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행복주택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네.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행복주택 또한 철도 기지창에 공급하는데 지역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랄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숙제로 남고 있는데 그렇죠. 먼저 이제 지역 주민과의 어떤 컨센서스 서로 합의를 통한 어떤 행복주택의 건설이
우선순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는, 그리고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지적까지 좀 했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부동산학과의 전광섭 겸임 교수였습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있고요. 또 취업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또 YTN 라디오 앱 예스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도 인정됐던 철도공사의 철도 운송 서비스 전담권이 최근 체결된 한국과 호주 FTA 협정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던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경매 입찰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태인은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아파트 1,400여 채에 입찰한 사람이 11,000여 명에 이르러 입찰 경쟁률이 8대1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로 편리하게 가입한 연금보험. 하지만 청약철에는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도록 보험사는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인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였어요.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경제 핫이슈에서도 이번에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온 전월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에도 이 전월세 대책에 이어서 내놓은 보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 전화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이 보완 대책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시끄럽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세입자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네. 사실 정부가 여러 경우의 수로 사실 점검을 하고 정책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번복을 했잖아요. 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만 가중시켰는데 사실 그동안 전세는 그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를 했는데 2016년부터는 2주택자도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할 예정이죠. 네. 다만 이제 보호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제외가 되죠. 사실 세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상당히 그 충격에 빠졌는데요. 집주인들이 손익계산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세금을 감안만 하면 수익률을 계산하면 월세가 사실 낮죠. 그래서 월세 수입이 전세 보증금이자 소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월세 수익률이 전세 수익률보다 2배 이상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월세 전환을 다시 부추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급격한 어떤 월세 전환 시장은 전세장 축소 문제점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전환율이 지금 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전환율이 물론 뭐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나요? 어차피 지금 그 이 가구 주택 이상자들은 전세에도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지대를 좀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월세를 받으면은 세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월세를 상당히 좀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월세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전세 주택도 3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주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반전세, 그러니까 반전세 보증부 월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 전세에서 월세를 상당히 좀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전세 시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상당히 의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이 축소가 돼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반전세 같은 경우에요. 예. 이거는 월세도 아니고 사실은 좀 박쥐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월세로 봐야 되느냐 전세로 봐야 되느냐가 이제 과세 당국의 또 과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세도 과세를 했잖아요. 예. 월세는 이제 2천만 원 이하 이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 상한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임대소득 2천만 원까지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집주인 이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전세 보증금 5억 원짜리를 3억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하고 네. 2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월세를 받게 되면은 네. 그만큼 월세 수익이 이제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그 전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반전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도 궁금해요. 그렇죠. 세입장에서 본다면 월세 소득 공제가 이제 예. 세액 공제로 바뀌니까 여기서 바뀌면서 임대를 최소 750만 원까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10%인 최대 75%까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상당히 좋죠. 무엇보다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다만 집이 있는 세입자는 세액공제를 못 받죠. 사실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혜택을 못 받는 게 좀 아쉽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굉장히 하네요. 아마 저희 예. 이제 정부에서 조사한 거로 보면 네.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한 10% 미만대이기 때문에 그게 예.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전세 계약 맺을 때는요. 예. 전세 계약서인가요? 월세 계약서인가요? 이게 이제 전세 계약서도 될 수가 있고 월세 계약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반전세들이 많이 상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아주 급등을 했잖아요. 네. 1년 만에 2억, 3억씩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집주인도 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1억씩, 2억씩 사실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그러면은 이제 좀 월세로 전환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월세 시장이 굉장히 팽창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사실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법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이제 팽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거기에 부작용도 많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강화를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대책에서는 이 반전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예.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다주택이기는 한데 은퇴해서 이것만으로 이제 소득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그렇죠. 이게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생계형 임대 사업자를 위해서 보완 대책을 사실 내놨죠. 그러니까 예.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 한해서 내년 말까지 일단 2년간 과세 유예를 해주긴 했는데 네.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지만 14%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필요 경비를 60%로 적용을 받고 은퇴자의 경우는 임대소득 공제를 400만 원을 받는 거가 좀 달라지긴 하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내준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은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보존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를 올린다든지 또 세입자들이 사실은 월세 세입 공제를 좀 신청을 해서 예. 세금이
추가될 경우 뭐 계약서에 이런 것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는 사례도 한 등장하는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걸 다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뭐 기획재정부와 이 정부가 다 세종시에 있어서 시장을 모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얘기를 조금 돌려서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좀 사볼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예. 자산은 많지가 않고요.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길 가다 보면은 이 플래카드에 저렴한 실입주금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죠. 실입주금이 뭔가요? 그래서 다세대나 이제 빌라 같은 상품에서 많은데요. 네. 쉽게 말해서 분양 받을 때, 집을 살 때 계약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최소 현금을 말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계약자의 신용 정도나 대출 받는 기관에 등게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자의 신용 정도나 대출 받는 기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실입주 금액도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럼 실제 입주 금액이 5천만 원인데 7천만 원 늘어나는 어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최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런 홍보를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혹해서 가서 또 상담도 하게 되고 또 그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상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정도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그 정도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고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빌라의 경우에 이게 다세대도 그렇고요. 이 대출을 그렇죠. 이용을 할 때 1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되나요? 그렇죠. 빌라의 경우에도 1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대출 금액이 상당히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공동주택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제2금융권을 이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에서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경우도 대출을 해줍니다만 대부분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상당히 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금액을 상당히 적게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다. 대출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아파트에 비해서 한 60% 정도,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상당히 낮죠. 그렇다면 좀 어쩔 수 없이 금리 높은 2금융을 써야 되는 그런 금리가 높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빌라는 예전에 상당히 많이 지었어요. 근데 요즘엔 좀 보기 어려워졌는데 건설사들도 지금 아파트 지어서도 부도나고 이러는데 빌라 지은 건설사들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월세가 많이 이제 올랐고 더군다나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북에 사실은 이제 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빌라들을 많이 졌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월세 그 수요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제라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소형업체고 또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타가 또 이렇게 부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준공이 나는 시점에 그 분양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준공 후에 확인하고 분양을 받아라. 이거 외에 또 이 빌라 고르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우선 아파트보다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싸게 분양받아 내 집만의 수단으로 좋긴 한데요. 꼼꼼히 따져볼 게 굉장히 많죠. 우선 빌라는 황금성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팔려면은 팔기 굉장히 쉽지 않고 가격도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지 면적이 넓거나 역세권 위주로 좀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용률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런 공간이 굉장히 이제 좁은 땅에다 짓기 때문에 법적 주차 공간만 그 집주인들이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건데 무엇보다 강조될 점은 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좀 좋은 주택을 사는 게 내 집 마련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좋은 정보 주시는 분이죠.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봤죠. 네네네. 직업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네, 것까지 그랬었죠.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걸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시대별로 선호하는 인재상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호하는 것도 트로트 가수가 나오고 있었지만은 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100대 기업 인재상 변화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2008년도는 1위가 창의성이었고요. 네. 2순위가 전문성, 3순위가 도전정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화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창의성이 좀 높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2013년도에는 1, 2가 바뀌었습니다. 도전정신. 바뀌었네요. 2위가 주인의식 예. 없던 것이 나타났죠. 그리고 3순위가 전문성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왜 2013년도 도전정신이 1위에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면 최근 글로벌 저성장이라든지 네. 내수 경기 침체 이것이 장기화를 겪으면서 강한 도전정신으로 신시장 개척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다 보니까 인재상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주인의식의 경우에는 인크루트 조사에 의하면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신입사원 중 많게는 80% 이상이 이직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꽤 많네요. 해요. 네네. 예. 근데 기업에서는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재를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안 나가는 사람 이렇게 맞아요. 대답 많이 예.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인의식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인재를 이제 선호한다는 것이 이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최근 스펙 대신 인성과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네. 일단 보여지고요. 따라서 구직자는 입사 지원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도전정신, 주인의식, 창의성의 정의는 유사하지만 네. 간혹 기업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문성은 해당 기업의 업종과 지원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취업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주인의식. 그러니까 구직자는 모르지만 네.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간절하죠. 그걸 그래서 좀. 예. 네, 오늘도 제가 상담 하나를 받았는데 네. 면접에서 최근에 떨어졌는데 본인이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어떤 거야. 질문인가요? 2개 회사에서 공통적인 질문을 들었는데 네. 5년 후에 당신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으냐는 거죠. 잘 대답했어야 네네. 되는데. 근데 그 사장님들이 이 질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금방 나갈 것 같아서. 내가 네.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 이 질문에 꼭 대답을 해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주인의식, 장기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비중이 높다는 거죠. 네. 상당히 저도 이게 선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후배들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직 회사 자체를. 바꾸는 거 네. 자체를 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업종별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창의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도전의식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떻게 좀 다른가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업종별로 보면 도전정신이 1위인 업종이 최근에 가장 많아졌고요. 제조, 건설, 운수, 서비스업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금융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의 특성상 전문성, 돈을 만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네.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예. 1위였고요. 도소매업은 주인의식 1순위였습니다. 예. 또 하나 2008년과 2013년 그 1순위에서 3순위에서 포함된 인재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전, 창의, 주인, 전문성 이 4가지 항목들은 고루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기업의 인재상에서 관심을 이제 두어서 봐야 하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취업하기 어렵겠어요. 이런 4가지를 없나요?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네. 실제로 몇몇 기업의 사례가 있으면 네. 어땠는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동일하게 딱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요. 예. 그 기업의 인재상은 최근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대략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삼성은 창의적 인재, 도전적 인재, 글로벌 인재, 전문 인재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 다 가지고 네. 있죠. 이를 위해서 삼성에서는 창의 플러스 전형이라는 걸 실행하고 있는데 네. 사트,
그 유명한 사트 이후에 예. 바로 이제 에세이를 작성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도 하고요. LG전자는 신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에 도전하는 인재 등의 인재상을 가지고 네. 있고요.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도 글로벌에 관심이 높아서 네. LG 글로벌 챌린저라는 채용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거 대학생들 그렇죠. 많이 대상으로 해왔던 거죠. 들으셨어요. 예. 현대자동차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인재, 기존의 생각을 비우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인재 등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더 H라는 그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직접 나가 인재를 캐스팅하는 방식인데요. 네. 무려 4개월 동안 평가 기간을 거쳐서 채용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대기업들 보면은 요즘 네. 그 별그대 보셨어요? 드라마? 네. 도매니저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네.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구직자들이 정말 궁금한 사항이 될 네. 텐데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많은 구직자들이 열정을 쏟고 있죠. 스펙에. 예. 이제 뭐 이런 인재상을 아까 언급한 이런 4가지 인재상을 판가름하는데 어학 점수가 높다고 해서 도전 정신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예. 평가하기 굉장히 이제 난해하고요.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자소서입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네, 예. 네. 그리고 면접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서류 항목을 아예 없애고 면접 전형에서 구직자의 소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인문학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시킨다거나 뭐 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이제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인재상들 특히 이제 뭐 도전, 창의, 주인 이런 의식들은 배우고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좀 아닌 듯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최근에 채용의 변화를 봤을 때 이런 스펙보다는 이런 기업의 인재 사양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근데 솔직히 네. 자꾸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그랬죠.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또 네. 거짓말을 쓰기 싫고 네. 되게 좀 그래서 어렵게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친구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창의성. 이걸 내가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문성은요. 전공, 관련 교육, 자격증, 경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를 푸시면 돼요. 네. 좀 쉽죠? 예. 그러나 도전정신, 창의성, 주인의식은 취업 준비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업과 해당 업종 그리고 지원 직무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랑해야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예. 금방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관심이 평소에 있었다고 하면 생각과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지는 어색할 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는 것이 바로 자소서와 면접 평가예요. 네. 평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왔냐 이런 예.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어머님들, 선생님들, 보편적 의미의 도전 정신, 창의성, 주인 의식은 선행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도를 키워야 하는데 예. 머리만 키워서 해결되냐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인재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학생들을 이제 배출하려고 하는 학교 사이의 가장 큰 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강도 높게 네.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꼬마도 지금 아직 많이 꼬마지만은 창의성을 잘 해치지 않고 키워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네. 보시면 예. 좀 그런 부분들의 개발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졸 신입공채가 시작이 네네. 됐잖아요. 네. 주요 기업 공채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월 말 3월을 기점으로 인크루트에도 많은 공채 공고들이 좀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CU로 익숙한 이제 BGF 일테일이 네. 대졸 신입 공채 서류를 29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국내 대표 LPG 기업이죠. 이원에서도 19일까지 대졸 신입 공채 서류를 진행합니다. 네. 한국전력공사도요. 11일까지 대졸 신입 및 청년 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3, 4, 5월이 이제 시즌이죠. 상반기 시즌입니다. 예. 계속 이제 뉴스들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들 좀 힘내서 자소서도 좀 파이팅 잘 하셨으면 쓰고 좋습니다. 예, 네, 면접 좋겠습니다. 들어가서도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희가 금요기획 준비를 했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다시 돌아봐야지 될 것 같고요.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이 보여졌던 게 바로 이 복지 사각지대였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복지 재원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